안식 주리라.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또 위로하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정호윤입니다. 저를 아까 소개해 주실 때 테너 정호윤 교수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시는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것은 정호윤 집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오페라 가수로서 또 교수로서 쓴 것이 아니라 음악을 전공하는, 또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또 가수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집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남들 앞에서 뭘 강연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너무나 박식하시고 또 지혜로우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뭘 가르친다고 이 자리에 쓰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음악가로서, 크리스찬 음악가로서 클래식 음악을 또 전공하면서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 감히 이 앞에 섰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앞으로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대째 크리스찬이었다 이런 거는 전혀 자랑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저는 신앙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4대째 제가 이제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점이 저희 친가 쪽이 아니고 저희 외가 쪽이
직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면 음악가였어요. 그러니까 감히 말씀드리자면 거의 이제 성공하시고 너무 이름을 날리신 분이 없을 뿐이지 1세대 서양음악 전공하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음악과 함께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크리스천 집안에서 자라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결혼을 하시기 위해서 장인 장모님께 이제 종교를 바꾸겠노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노라 선언을 하시고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면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여의도 수목원교회 장로 회장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대학생 때 문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시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도 등산하시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부터 참 시를 많이 또 읊으시는, 외워주시는 아버지와 또 음악을 연주하신 어머니와 또 뭐 그런 가정 속에서 문학과 음악을 그냥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호연아 일어나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머리맡에 라디오가 있었는데 클래식 라디오 93.1을 틀어놓고 가시는 게 아침 기상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클래식 음악과 함께 이제 눈을 뜨곤 했어요. 근데 제가 오페라를 참 좋아하긴 했었습니다. 전 무지하게 내성적이거든요. 저기 사진이 있으면 V하고 있는 게 접니다. 근데 자른 거긴 해요. 단체 사진이니까 제가 구석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서 막 나서기 좋아하는 가운데 있겠죠. 전 맨 구석에 언제나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네가 사람들 앞에서 입을 쩍쩍 벌리면서 노래하는 게 신기하대요. 저는 언제나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었고 눈에 안 띄기를 바랬습니다. 지금은 수다쟁인데 말을 안 했대요, 잘. 그래서 구석에서 이제 소심하게 구석에서 V하고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은 박인수 교수님께 배우게 됩니다. 근데 박인수 교수님이 향수란 노래로 전국적인 스타가 되셨죠. 근데 그 향수란 노래가 나오기 훨씬 전이죠.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아버지가 향수라는 시를 읊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 시가 얼마나 좋은 시인지, 그 황소가 음매하고 울었는데 그 금빛 울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가 막히다면서 표현하셨으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게 소리인데 시각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냐. 그 뭐겠니? 석양이 지는데 겨울에 황소가 음매하고 그러니까 입김이 확 나는 게 금빛으로 빛나서 금빛 울음이다. 이제 그렇게 기가 막힌 시였는데 아버지 때는 이게 금기시였기 때문에 왜냐면 납북되셨기 때문에 이제 월북하신 시인의 시는 갖고 있으면 불법이었대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외울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시들을 읽어주셨던 거. 그리고 어떤 날 제가 아침에 라디오에서 굉장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제 세뱃돈의 수준을 보면 압니다. 그 겨울이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오페라 나비 부인의 그 초초상의 아리아, 어떤 갯날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직역되는 아리아가 있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오페라 나비 부인의 나오는 어떤 갯날이라는 아리아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또 듣고 싶은데 라디오는 또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세뱃돈 모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동네 레코드 가게 골목마다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그걸 하나 사왔습니다. 근데 아저씨한테 나비 부인 주세요. 그러니까 꼬마애가 나비 부인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뽕짝이니 동요니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오페라 나비 부인이요. 그래서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 제가 테이프를 갖고 있는데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제 인생의 첫 앨범이었기 때문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늘어났어요. 그래서 틀면 우얼우얼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로 어릴 때도 음악을 좋아하고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이제 저희 어머니는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근무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립 오페라단에서는 반주를 서울시향이 했어요. 그러니까 표가 엄마가 이제 공짜 표가 나오니까 오페라를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보러 처음 세종문화회관을 갔어요. 근데 그때 공연한 곡이 작품이 안드레아 쉐니에라는 오페라였는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은퇴하신 박세원 교수님의 첫 번째 한국에서 한 공연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박세원 교수님이 제 어린 눈에 너무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아저씨,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그랬더니 박세원 교수님이고 하여튼 그래서 저한테 처음 오페라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해마다 오페라를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카도 저한테서 뗄 수가 없는 게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이제 술 담배를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 모이면 꼭 옛날엔 노래를 시켰어요. 그래서 비 내리는 호남선 뭐 난리가 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오 솔레 미오 아니면 에루체반네 스텔레 토스카에 나오는 테너 아리아입니다. 그걸 부르셨어요. 근데 어린 제 마음에도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가 집에 찾아보니까 있으니까 그거를 듣고 스톱, 리와인드, 플레이, 스톱 이렇게 하면서 들린 대로 한국말로 써서 외워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전 대학 들어갈 때까지 이게 독일 말인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태리 말 오페라인데 첫 부분에 오 돌치바치오 이렇게 하는 오 돌치바치오 그러는데 그거를 저는 오 도이치바치오 도이치는 독일이지 그래가지고 독일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 갈 때까지도 잘못 알고 있을 정도로 저는 얕은 음악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좋아는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모르게 가족 회의를 했대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외할머니도 음악을 전공하셨고 이모도 음악을 전공하셨고 집에 음악 전공한 사람이 그냥 너무 많으니까 얘는 음악을 시킬 거냐 공부를 시킬 거냐 얘는 음악에 재능이 없다. 그래서 얘는 음악을 안 시킨다는 저도 모르게 결정이 됐대요. 그러고서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이과 저는 수학하고 물리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과를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되고 이과에 가서 저는 또 엔지니어 공대에 가서 엔지니어가 되는 게 또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당시 테너 중에 호세 까레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빅팬이었어요. 제가 그분 표는 다 사가지고 가서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버스를 타려면 회수권을 내고 타던 시절인데 그 회수권을 살 돈을 부모님한테 받아서 주머니에 챙기고 맨날 걸어 다녀서 그 돈을 모아서 호세 까레라스 공연을 보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한 엔지니어가 되면 그 내가 진짜 그 차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하게 된다면 그 차를 호세 까레라스한테 처음으로 헌정하는 게 제 꿈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호세 까레라스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명 같은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는 휘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학교가 이제 그 당시 저 때도 그렇고 뭐 그냥 예전에 오히려 시험 봐서 됐을 때보다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성적이 이렇게 나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음악 수업이 있고 고3 때부터는 이제 입시 체제로 변환되기 때문에 음악 수업이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음악 수업에 가창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창 시험을 제가 봤어요. 그 당시 저희 음악 선생님이 이제 주광식 선생님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휘문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서울음대 성악과를 나오신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 노래를 듣고 저희 부모님한테 담임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얘는 반드시 성악을 해야 된다. 꼭 성악을 해야 된다. 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해필이면은 아예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집이었으면은 그냥 선생님이 그러시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저희는 다 음악가 집안이니까 우리 가족이 더 잘 알지 선생님이 노래 한 번 듣고 뭘 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결사 반대를 하셨습니다. 결사 반대. 얘가 갑자기 고3 올라가니까 입시가 겁이 나니까 공부하기 싫어서 딴짓을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태어나서 제 기억으로 아버지한테 그렇게까지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그러면은
이래 보여도 상당히 순종적인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게 부모님 뜻을 크게 거역하지 않고 말썽 안 피고 컸는데 죽어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한테 조금만 더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았어요. 이제 훗날 아버지에게 처음 제가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손편지.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운 적이 있어요.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지 알기 때문에 거길 가겠다는 거를 막았다. 그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던 걸 듣고 되게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제가 교회로 달려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되게 뒤에 숨어있고 앞에 나서는 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같은 걸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단 한 번도 성가대나 또 이제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할 때 뭐 임원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임원 같은 거 하면 앞에 나서야 되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 너무 하고 싶습니다. 진짜 갑자기 성악을 너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심장에 총을 맞은 것처럼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느낌이었거든요. 하나님, 나 이거 시켜. 부모님 허락을 해주시면 나 당장 다음 주부터 성가대 할게요. 그리고 매주 교회 나가서 찬양할게요. 이제 그렇게 소원을 해요. 저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클게요. 앞에 나가서 창피하지만 나 하겠다. 그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간신히 허락을 받고 이제 고3에 올라가서 성악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조건은 1년뿐이다. 1년 안에 너가 대학을 못 가면 넌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대신 1년 동안 네가 원하는 서포트는 다 해주시겠다. 이제 그래서 서포트를 해주시고 이제 레슨을 받기 시작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얻은 건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간절해서 얻은 거는 되게 귀하게 느껴지나 봐요. 전 너무 그게 귀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정신병자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집 밖을 나가면은 제 이제 오디오가 켜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 멀어져 가면서까지 그 음악이 들려야 되고 집이 가까워졌을 때도 그 음악이 들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켜놓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밤에 자면서도 켜놓고. 그러니까 제가 그 고3 때부터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오디오를 몇 개를 태워 먹었어요. 하도 과열이 돼서. 근데 그때 아파트를 살았으면 제가 쫓겨났을 거예요. 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머니마다 악보가 꼽혀 있었어요. 뭐가 됐든 악보가 어디 쪽쪽 악보라도 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짬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보를 보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뭘 쓰고 계속 혼자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해석해 본다고 막 까불고 막 이러면서 좀 약간 미친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박인수 교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박인수 교수님도 약간 도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신 분이에요. 음악에 미친 분이거든요. 근데 미친 분하고 미친 제자가 만나니까 이제 재밌는 거죠. 같이 미치는 거죠. 근데 저는 참 많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콩쿨도 입상을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동학 콩쿨, 중앙일보 콩쿨, 또 음협 콩쿨에서 1등을 하면 군대가 면제되던 시절입니다. 아니면 국제 콩쿨에 우승을 하던가. 제가 그때 동학 콩쿨에서 이제 우승을 해서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이제 많은 국제 콩쿨도 나가서 국제 콩쿨도 이제 우승하고, 그러니까 군대 면제를 제가 3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나만 팔라고 이제 그러는 선배들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국제 콩쿨도 나가고 이제 이러다가 박인수 교수님만 알고 살았는데, 이규도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이제 학장님이셨던 이규도 교수님을 그 당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국제 콩쿨에 심사를 하러 오셨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세미파이널부터 있으니까 그 저희 숙소 근처에 오셨을 때 불러내서 밥도 사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선생님을. 왜 그러면 저는 컨디션 조절한다고 호텔에 처박혀가지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에 저 그때 유럽에 처음 가본 거였거든요. 그때가 2001년이었는데 2001년이었습니다. 근데 막 같은 동료들은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규도 선생님한테 밥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왜 그 걔는 안 보이니 이만 얼분에 왜 안 보이냐 이제 제 이름을 모르시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 컨디션 조절하고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콩쿠르에서 하필이면 대상을 타고 그러니까 대게도 불러주시고 또 선생님이 주관하는 연주회에 또 찬조 출연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또 새로운 인연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2000년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하는 연주, 예술의 전당 안에서 연주들이 있는 거는 보통 대관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예술의 전당 그 사업체 자체가 기획하는 연주가 1년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주가 12월 31일 제야음악회예요. 근데 그 당시 2000년도 그때는 이제 조수미 선생님이 아주 최고 스타로 날리시던 때인데, 근데 조수미 선생님이 딱 출연하시는 제야음악회가 잡혀 있었어요. 근데 테너 상대 역을 파트너로 이중창 같은 거 불러줄 파트너를 찾았는데 원래는 이제 교수님들급의 분들을 찾는 거였는데 어떻게 그게 하다가 저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서울대학교의 지휘 교수님이셨던 김덕기 교수님이 저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술의 전당에서는 어떻게 조수미랑 일개 대학생을 붙이냐 결사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저 이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조수미 선생님까지 오케이를 해주셔서 아주 그 음악회에 같이 쓰게 됐는데 그 음악회가 아주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되면서 조수미 선생님하고 전국 투어도 하게 되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저를 너무나 좋게 봐주셔서 그 다음부터 전당에서 기획하는 데에 많이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저 진짜로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뭔가 알을 깨우고 나온 것처럼 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없었던 능력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나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노력도 시도도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KBS에서 저기 사진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홀쭉한 친구가 믿기지 않겠지만 접니다. 그 당시에 저렇게 말랐었어요. 근데 이제 한명원이라는 친구와 제가 이제 차세대 이제 성악가로 유망하다 그래서 KBS에서 둘이 두옥 음반을 내줘서 음반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저는 원래 이태리로 유학을 가려고 밀라노에 밀라노에 먼저 가서 통장 개설도 해놓고 또 어학원도 돈도 미리 3개월치를 내놓고 이제 뭐 집도 구하고 다 해놨어요. 근데 그거 하러 잠깐 밀라노에 간 2주 동안 너무나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나는 거예요.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여권이 없어져가지고 제 여권만 없어지면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제가 같이 저를 안내주던 선배 여권까지 갖고 있었는데 선배 여권까지 없어져서 여권 제가 발급받으려 로마까지 다시 가고 뭐 소매치기를 제가 2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지금도 없고 예전에도 없었고 근데 밀라노에 있을 때 무좀이 생겼어요. 무좀이 보통 심한 게 아니라 발가락 사이가 벌어져서 뼈가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갈 정도로. 근데 몸도 너무 아프고 자꾸만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남에게도 폐를 끼치는 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내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짐 싸고 다시 딱 몸만 떠나면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 이태리로 다시는 안 돌아갈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이제 이게 이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갈 길이 아닌 거예요. 자꾸만 길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던 독일로 갑자기 유학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자마자
저는 그래서 이태리 말만 준비하고 있어서 독일 말을 공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텐탁? 야? 아니면 나인? 이거밖에 모르는데 나인은 뭘 알아야 나인을 하지. 뭐 영어도 노를 하려면 뭘 알아들어야 노를 합니다. 다 예스 예스 그러고 다녀요. 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말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미치겠는 게 뭐 돈을 거꾸로 세거든요. 막 이게 25, 25 앞에 거를 2를 먼저 말하고 하지만 독일은 25 뒤에 거를 먼저 말하고 앞에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못 알아듣겠는데 돈을 낼 때마다 얼마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계속 큰 돈만 내다 보니까 나중에 동전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이런 일이 생길 정도로 처음에 독일 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독일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어떻게 길을 막아서 할 수 없이 그냥 독일 유학지로 바꿨는데 가자마자 학교도 너무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고 학교를 가자마자 함부르크 극장에 취직이 됐어요. 저는 내 이름 석자밖에 말할 줄 모르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극장에 취직이 되고 뭔가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르크의 극장에 이제 오픈 스튜디오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이란 걸 들어가면 보통 오페라 하는데 주역도 있고 조역도 있고 단역도 있고 이랬는데 보통 단역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역 같은 걸 하게 되는 건데 갑자기 저한테 주인공을 주는 거예요. 리골레토라는 오페라의 두카디 만토바, 그러니까 만토바 공장 역을 갑자기 주게 되면서 갑자기 월급도 일반 애들보다 2배를 받게 되고 뭔가 너무 일이 술술술술 그냥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를 이끌어 주실 분들을 우연히 만나요. 제가 찾아다니질 않았는데 우연히 자꾸만 만남의 축복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이 당장의 도움도 됐지만 10년 후에 저를 끌어주시는 분도 생기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끌어주시는 분 자꾸만 이런 축복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함부르크에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함부르크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해필이면 제가 간 교회가 얼마 전에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다 다른 데로 독립해서 나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려고 예배를 보러 갔는데 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 성악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지휘를 하기 갑자기 간 날부터 지휘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지휘자 겸 유일한 테너 가수인 테너 파트 장이며 테너 파트 그러니까 내가 빠지면 지휘자와 테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낡아서 공사할 것도 많고 그러는데 뭐 오한마루 벽 깨고 벽돌 나르고 시멘트 바르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작은 교회를 처음 섬겨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또 많은 것을 또 배우게 되는 즐거움을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우연히 저를 끌어줬던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마리아나 리프옵식이라는 메초소프라노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짤스부르크에 있는데 짤스부르크에 날 만나러 오지 않겠니? 근데 내가 지금 거기서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너가 참가하지 않겠니? 근데 그거는 프리가 아니야. 공짜가 아니니까 네가 돈 내고 와야 돼. 알겠다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미 극장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 짤스부르크에 와서 2주, 3주 기간 동안을 내가 자비로 거기서 머물러야 되고 밥도 내가 자비로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참가비도 내야 되고 뭐 이제 이거를 교통비도 내야 되고 오겠냐 였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좋게 봤는데 내가 나한테 배우고 싶은 게 강하다면 오겠지. 근데 제가 진짜 갔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사실은 왠지 가야 될 것 같긴 했어요. 갔는데 이분이 너무 반가워하시고 진짜 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분이 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저를 짤스부르크 여름에는 짤스부르크 음악 페스티벌로 전 세계 최고 유명한 음악가들이 다 짤스부르크에 와 있습니다. 모든 자기가 아는 지휘자한테 가서 오디션을 시켜주고 극장장한테 오디션을 시켜주고 짤스부르크에 와 있는 동안 저는 레슨을 받으러 간 줄 알았는데 오디션만 보고 다닌 거예요. 그분이 직접 소개를 시켜줘서. 그래서 그때 이제 매니저도 만나게 되고 이제 비엔나에 오디션을 갈 수 있는 찬스를 잡게 됩니다. 근데 비엔나 국립 오페라 극장은 정말 좀 대단한 곳입니다. 성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성지같이 불리는 곳인데, 왜냐하면 그 오페라를 반주하는 단체도 그냥 오케스트라가 보통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저희가 왜 빈필 내한 공연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 빈필이 오페라를 반주하는 극장이 비엔나 국립 오페라 극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설이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사실은 비엔나 이제 콩쿨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콩쿨 가서 비엔나 그 국립 오페라 극장에 그 출연자 출입구를 붙잡고 막 기도를 한 적은 있어요. 그 출연자 출입구를 붙잡고 나 이 극장 주세요. 근데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그 극장을 어디 가기 전에 학생 때 가서 출연자 출입구 붙잡고 기도한 극장은 제가 다 데뷔를 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네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게 다 저는 약간 이제 앞으로 나가면 알겠지만 우연이 아니고 자꾸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안 홀랜더라는 아주 유명한 극장장이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저는 오디션을 가게 됐는데 저는 거기서 작은 역 하나라도 받으면은 할렐루야 이러고 간 거예요, 사실은. 주인공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오디션 곡도 주역이 부르는 노래가 아닌 조역이 부른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저한테 주인공 역 노래를 이것저것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물도 마실 수 있잖아요. 물 마실 시간도 안 주고 계속 노래를 5곡을 연속으로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친절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다음 시즌에 뭐 해? 그래서 뭐 별로 특별한 거 없어요. Nothing special 그랬더니 그냥 그게 된 거래요. 그러더니 이제 계약서가 왔는데 주인공들을 계속 하게 이제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꿈인가 생신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진이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이상한 쫄쫄이 빤스를 입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노래가 이제 만토바 공장역인데 이게 제가 데뷔하던 그 작품의 그때 사진입니다. 2006년의 사진이에요. 이제 이날 제 분장실에 테너 주인공 분장실에 들어갔더니 제가 평생 하다 본 꽃다발 중에 제일 큰 꽃다발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극장에 주인공으로 데뷔를 하면은 이런 것도 받고 참 나 성공했나 보다 그러고 봤더니 그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축하한다고. 그래서 저희 김성환 장관님께서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 당시 대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비엔나 오자마자니까 사실은 대사관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 제가 초청해드린 것도 아닌데 먼저 아시고 이런 게 참 감사하게도 정말 그런 꽃다발도 보내주시고, 근데 그 꽃다발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극장으로 뭔가 배달이 왔는데 이게 대사관에서 왔다는 거는 다 사장실에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어린 동양 한국에는 대사관에서 관심 있게 보는 애다. 이제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쟤는 정부에서 관리하나? 막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한동안 제가 무어했던 굉장히 알게 모르게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를 떠나서 빈으로 가게 된 거가 함부르크의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저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키면서 그 극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저를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극장장이 바뀌면 원래 다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빈에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다시 함부르크에서 게스트 싱어로 주인공으로 다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안나 넵트레코라고 최고의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였죠. 그 당시는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유명한 아주 핫한 최고로 핫한 소프라노였는데 그 사람과 상대 역으로 공연을 하게 되는 기회도 얻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 공연과 그 연속해서 있었던 라보엠 공연이 사실은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오스트리아의 국영방송이 ORF라고 있습니다. ORF에서 1시간짜리 제 특집 라디오 프로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ORF에서 왜 나를 찾아? 이제 그랬는데 진짜로 제 프로를 만드는 거라. 근데 이제 성공을 하고 나서 굉장히 교만이 찾아온 거죠. 내가 비엔나에서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이제 다 내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차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그 당시는 동료 가수들이 부럽지가 않았어요. 동료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 단점만 보였습니다.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뭔가 진짜 우월한가 보다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독립을 딱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극장에 소속돼서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테너 정호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계 무대를 가보겠노라. 그리고서 제가 사표를 딱 던졌어요. 사표를 딱 던지면서 그 아까 무서웠던 그 이안 홀랜더 극장장이 사실은 엄청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월급을 2배 올려주고 휴가를 3배 주겠다. 이런 제안도 했어요. 2배가 뭐예요? 2배 이상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그 온갖 계약서를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오히려 그게 교만했기 때문에 거봐, 이렇게 해서 날 잡으려고 할 정도면 난 나가면 성공해. 그러고선 딱 다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아까 이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로 독립을 하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3년치의 계획을 다 짜고 나온 겁니다. 그 매니저와. 근데 그 3년 동안에 제 계획에는 이 극장에서 무슨 역을 데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런던으로 가고 그 다음에 뉴욕으로 가는 그것까지 계획이 다 계약서가 다 된 상태로 제가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계 3대 오페라라고 말씀한 거 다 가는 거예요. 다 가게 돼 있는 계획으로 계획이 짜여진 채로 나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작품으로 간 곳이 프리랜서로서 스위스 베른에서 하는 운발로인 마스케라 가면무도회라는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면무도회를 거기 가서 한 이유는 가면무도회를 그때까지 제가 불러본 적이 없었던 역인데 너무 큰 티어터에 가서 데뷔를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크니까 그거보다 이제 작은 티어터에 가서 안 해본 역을 연습 삼아 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스위스에 간 게 1월 달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런데 스위스는 겨울에 생각보다 할 게 없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스키를 타러 갈 거 아니면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도 빨리 지고 그리고 맨날 집에 붙어 있게 되는데 그리고 스위스는 너무너무 물가가 비싸서 밖에 나가서 뭐 사 먹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 게 그냥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밥 해 먹고 뭐 이제 그러고 하는데 제가 그때 1월 초에 간 거라 내가 올해는 좀 성경을 제대로 좀 통독을 해봐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책을 가져갔는데 성경책을 제가 참 저도 한심한 게 뭐 4대째 이런 거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부분 다 읽어봤는데 통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가져간 성경이 독일어, 한국어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독일어고 한쪽은 한국말로 돼 있는 건데 이걸 비교해서 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위스에 가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오경을 읽다가 맨날 졸려워서 잠드는 게 모세오경이었는데 모세오경이 왜 이렇게 재밌죠?
처음 느꼈어요. 그거 왜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왜 재밌는 거야? 근데 그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름쯤 지났을 때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야. 읽는 속도가 빠르거든. 근데 난 노래하는 사람이야.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시편 잠언에 가고 싶은 거야. 시편에 가고 싶었어요. 노래하는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을 가고 싶다. 그 욕심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막 밤낮으로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만 읽을 시간은 아니죠. 제가 오페라 연습하러 갔으니까 하루 종일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나서. 근데 제가 오면은 밥도 해야 되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런 짬짬이 빼고는 모조리 성경 읽는 것만 한 것 같아요. 독일어와 한국어로. 그런데 이제 한 30일쯤 지났습니다. 이제 공연이 내일 모레예요. 오프닝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읽을 게 그 공연이 있는 주에 읽은 게 잠언에 도착을 했어요. 30일이 되기 전이었겠네요. 한 20 며칠 됐을 때겠네요. 잠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잠언이 아니라 저기 욥기에 도착했어요. 욥기에 도착을 했는데 욥에서 딱 막히, 욥기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욥기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다시 또 앞으로 다시 안 돼. 안 넘어가. 욥기를 갖고 일주일을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3주를 창세기부터 욥기까지 달려온 속도로 읽어야 되는데 욥에서 그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거 일주일을 끙끙 앓으면서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욥기를 간신히 다 읽고 삼키고 책을 딱 덮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 눈 덮인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욥이 아닙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저는 이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한 시련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될지 난 장담 못하겠어요. 제발 이런 시련 나한테 주지 마세요. 제발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이러고선 갔어요. 이러고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어제는 좀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딱 2시간 있다가 무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갔는데 딱 2시간 만에 무대에서 3m 몇십 센티미터 무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무대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척추 3번이 으스러졌습니다. 척추 3번이 으스러져서 1년 동안 누워있는 큰 사고를 당했죠. 근데 그 예전에는 누가 어디서 떨어지는 사고 당할 때 뭐 중마등처럼 뭐 지나간다는 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진짜 3m이면 얼마나 찰나예요. 근데 별 생각이 다 나다가 나중에는 왜 도착을 안 하지? 이 생각까지 할 정도더라고요. 왜 땅에 도착을 안 하지? 근데 척추가 이제 부러져서 병원에 실려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객석에 지금 중대 성악과 교수로 간 정승기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승기 교수가 막 독일 이제 유럽 무대에서 데뷔하던 시기라 거기에 이제 세컨 캐스팅으로 저기 객석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 형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러고서 근데 형님이 갑자기 무대에 있다가 사라지더래. 무대가 열리면서 제가 사고가 나서 떨어진 거거든, 무대 안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소리 지르는데 그게 특이했답니다. 정승기 교수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십수년 지난 일이라.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비명을 질렀대요. 왜 그러냐면 떨어졌는데 척추가 부러진 건 제가 느껴졌는데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발가락을 움직이면은 내가 하지마비가 안 된 거야. 근데 발가락을 움직일 때 발가락이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혹시 안 부러졌나 이 생각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척추 3번이 프레셔 돼서 으스러졌다. 3번이 완전, 그러니까 제가 옛날보다 키가 요만큼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러니까 1년을 허리는 깁스도 못해요. 깁스를 못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진통제를 먹고 참는 수밖에 없어요. 척추가 수술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제 동생이 삼성의료원에서 이제 수련을 받고 있었는데
삼성의료원에 가장 척추를 잘 보는 선생님께 특진을 예약해다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쩔뚝거리고 타고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위스에서 실려갔던 병원의 자료 이제 다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의사 선생님이 묻는 게 당신 기적을 믿냐요?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저 문을 열고 나한테 걸어 들어온 게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척추가 그러니까 최초에 사고 나자마자 MRI 사진을 봤으니까 으스러졌어요. 뼈가 다 부서졌어요. 뼈 파편이 척추에 이제 척추 신경을 감싸고 있는 또 막이 아주 얇은 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조림 같은 거 요리하시고 막 이럴 때 쫙 열면은 뭐 막, 응? 그 막 얇은 막, 그 얇은 막에 뼈 조각이 닿아서 눌렸는데 찢어지진 않았대. 그게 찢어지는 순간 신경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올 수가 없고 평생 하지마비로도 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실려갔던 이 스위스의 이 병원이 척추를 세계에서 제일 잘 보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수술을 안 받은 거라고. 당신이 수술을 받았으면 예후가 안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최신 의학에서는 이런 사고가 이렇게 다쳤을 때는 아파도 건들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수술 안 받은 거 걸어 들어온 게 제일 큰 기적이고 수술 안 받은 게 기적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걸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차 타고 왔는데 계단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삶의 기적이기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요. 긴 터널이 시작됩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의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캔슬됩니다. 그리고 극장들 사이에서는 정호윤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재기를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당시에는 1년 동안 내 힘으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잘 안 하셨지만 저는 느끼고 있었죠. 뭔가 일이 있구나. 부도가 크게 난 거예요. 집에 부도가 크게 나서 집이고 뭐고 이제 다 쫓겨나고 막 이제 그래서 어머니 뭐 지인이 구해주신 집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유명한 서울에 있는 사립학교에서 교수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막 집이 풍지박산이 나고 막 이럴 때니까 내가 여기서 연주한다고 뭐 이러고 사는 게 말이 되나? 한국행을 결정하고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 못할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음해하는 세력, 뭐 투서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투서들이 들어오고. 근데 사람이 그래요. 자신감이 있을 때는 나를 음해하는 소리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동시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버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교수직도 내려놓고 다시 비엔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대인기피증 비슷한 거가 와서 언제나 집에서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새로운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한 불면증이었어요. 불면증이 기가 막혔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이상 안 자도 전혀 졸려워요. 잠이 죽어도 안 와요.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잠을 아예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없이는 잠을 하루도 못 자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찾질 않아요. 허리가 다쳤는데 나는 허리는 고쳐졌으니까 노래 다시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찾질 않아요. 그래서 저를 너무나 아끼고 좋아했던 극장들조차 다시 오디션을 보라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는데
허리랑 상관없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사라집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그 비엔나 극장장이 말씀을 해주셔서 밀라노에 있는 라스칼라 극장에 오디션을 갑니다. 근데 오디션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와 주세요, 플리즈 이러고선 가는 오디션이 있고, 이미 정해놓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하는 오디션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가기로 해놓고 한번 들어보자 오디션이었어요. 그래서 라스칼라를 갔습니다. 리허설 때 너무 목소리가 좋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7월 16일이었어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날 파티도 안 하고 나는 밀라노까지 오디션을 하러 갔는데 잘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그 오디션 너무 이제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딱 부르는데 바람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방금 5분 전까지만 해도 쩡쩡 나던 소리가 말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일종의 알러지 증상이래요. 뭔가 이게 순간적으로 인펙션이 된 건지 목소리를 그냥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디션이라는 거는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극장장이 이거는 뽑아놓은 오디션이었기 때문에 30분을 쉬고 오래요. 30분 후에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날 다 안 좋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잘난 맛에 극장에 사표를 던지고 갔는데, 극장 근처 가면 동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동료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볼 텐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극장 근처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자꾸만 뭔가 내가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감이 깊어질수록 저도 뭔가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한국에 혼자 와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근데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저희 가족 누구도 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혼자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서울 모처에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잡고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약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이제 의사였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참 내가 약을 맨날 차러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이 받아놨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외국에 사니까 외국에서 의사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어느 날 기억이 안 나요. 깼습니다. 깬 게 며칠 만에 깨어난 거더라고요. 혼자서. 제가 죽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 약을 다 먹었더라고요. 다 먹고 거기서 며칠 동안 누워있으면은 다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건 다 나옵니다. 내가 의식만 없을 뿐이야. 그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한 3일, 4일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목말라 배고파였어요. 그 참 이상하죠. 죽다 살았는데 목말라 배고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니. 근데 이제 그게 물부터 먹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그랬던 마음을 가졌던 것도 몰랐고, 그런 행동을 한 것도 몰랐고, 제가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어요. 술은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내 힘이 아닌 뭔가 다른 어둠의 세력이 나도 모르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커밍아웃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친한 사람들한테 했죠. 내가 지금 안 좋다. 나를 도와달라. 처음으로 막 사람들한테 내가 막 나의 안 좋은 거를, 나의 약점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두려워서. 근데 다행히도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자기가 다 하는 일을 며칠 동안 다 쉬고 저만을 위해서 저를 끌고 여행을 가주는 친구도 있었고요. 자기 회사를 멈추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골프장에 끌려다니기 시작했어요. 전 골프를 안 쳤는데 왜 그럼 너는 골프 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옆에 그냥 걸어만 다녀. 그래서 친구들한테 멱살 잡혀서 골프장 끌려다녔어요. 왜 그러면 제가 방 안에 틀어박혀 있어서 계속 이상한 생각할까 봐 밖에 나가서 푸른 걸 봐라. 그러고서 저도 이제 힘을 다시 얻고 발성을 다시 가다듬고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남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건데 거기 만남에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고 믿게 됩니다. 만남이란 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만남도 있고요. 축복이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축복이 되는 만남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고 매달리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인연들이 또 좋은 인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매니저를 만나고 새로운 극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진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쪽의 시장이 열리더라고요.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제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극장이 몇몇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드니에서는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극장이 상당히 좋은 극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도, 바르샤바에는 내가 온다면 돈도 맞춰주고 스케줄도 맞춰주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 극장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극장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해주는 가수들도 생깁니다. 제가 이제 빨간 옷 입은 여자가 메조소프라노 에리나 가란차인데, 에리나 가란차가 저랑 동갑이에요. 그의 남편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에리나 가란차도 너무 저를 좋아해서 기회만 있으면 같이 투어를 하자고 그러고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메조소프라노랑 같이 투어를 다니니까 또 새로운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참 이게 옛날 버릇 못 고친다고 될만하면 좀만 된다 싶으면 또 이게 고개가 또 죽어있던 그 교만이 또 올라와요. 근데 한 번 또 얻어맞아 보니까 얻어맞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교만이 생기질 않는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 당시는 제가 세계 최고의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세계 최고로 갈 제목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꺾어요. 딱 막아요. 더 이상. 근데 그게 다른 계획하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돌이킬 수 없이 교만해질까 염려하시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목소리가 돌아오고 연주도 많이 하게 되면서 스케줄이 안 차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맨날 보여주시는 게 긴가민가가 없어요. 긴가민가가 없어. 없으면 nothing. 자, 제로, 눌, 빵. 어떻게 내 칼렌더가 빵이 될 수가 있지? 이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전 프리랜서니까 빵이면 수입도 빵이에요. 깨끗합니다. 그냥 깨끗해요. 수입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그러고선 또 막 매달리잖아요. 일주일 만에 다시 또 빡 차요. 그런데 만나같이 주세요. 다음 날이 되면 썩을 정도로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제 몸을 믿었고 제 목을 믿었는데 제 목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게 되죠. 왜? 나를 믿으면 언제나 깨지니까. 근데 너무나 확실하게 깨지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다 못해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것도 교만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 1월에 런던 로얄 오페라 하우스 코벤트 가든스 라트라비아타를 하고
한국에 보름 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예술전당 프로덕션으로 루치아 작품을 하고 다시 스페인으로 떠나는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제가 한국에는 한 2달도 못 있는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코벤트 가든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해서 다음 작품에 대한 얘기가 막 들어올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딱 닫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빡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보름 일정으로 한국을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을 아직 못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같았으면 이렇게 팬데믹이 터지고 수입이 없고 뭔가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럼 초조하고 전 난리가 났어요. 불면증이 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바로 느꼈어요. 이 팬데믹은 몇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다. 최소한 2년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딴 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커피를 한 번도 안 마시고 커피가 목에 안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 왜 목 안 좋아서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꼭 먹지 말라는 게 커피가 들어가더라고요. 커피는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커피를 안 마셨어요. 비엔나에 살았는데도 커피를 못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로스팅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때 어차피 못 나가. 그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로스팅을 배워보자. 그래서 로스팅을 배우면서 이 지금 마스크 벗고 잠깐 찍은 거지 이때 굉장히 심할 때거든요. 로스팅을 배우고 제가 조금만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로스터리 카페를 차리고 나 이제 그 제2의 인생을 카페를 내리는 그 커피를 내리는 인생을 살겠노라 그러고선 딱 이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계획을 하든 근데 그게 확신은 있진 않죠. 근데 예전처럼 두렵진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 코로나 때 굉장히 괴로운 면이 당연히 있었는데 제가 살면서 평생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다른 거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를 하게 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어차피 내가 계획해봤자 안 될 건 안 돼. 내가 안 된다고 망하지도 않더라. 어떻게 하든지 날 또 어디론가 끌고 가시던데 뭐. 그러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자. 자, 그러고선 즐겁게 다시 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다른 이제 학생들을 만약에 지도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즐거우려고 노래하면 안 돼. 근데 보통 가수들이 노래가 너무 잘 되고 막 그러면 되게 행복하고 이게 카타르시즘이 느껴지고 뭐 막 굉장한 그 쾌감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노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이 마약 같아요. 근데 사실은 노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이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관객이 즐거워야 됩니다. 관객이 듣고 감동을 받아야지 그게 값어치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나는 이 내 노래가 그냥 관객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목소리를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쓰임 받으려고 이 탤런트를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노래 오늘 제가 성악가로서 무슨 강연을 하는데 문학 강의를 기대하고 오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음악에 대해서 클래식 음악 성악보에 대해서 깊게 알려드리면 저는 금방 들켜요. 그러니까 때문에 전 연주자고 근데 저는 그냥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 찬송가 부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는 옆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을까 봐 근데 이게 옆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창피하다는 건 나를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창피한 겁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악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악기도 뭐 바이올린, 첼로, 뭐 별의별 악기가 이 세상에 수천 가지 악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원초적인 악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육체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그 중에서도 노래가 있겠죠. 우리는 모두가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게 전문가가 됐던, 전문가가 아닌 건 저희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경건한 것도 좋은 것 같은데 회중창성 하실 때 내 소리가 제일 잘 들려, 이 소리가 나시도록 찬양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연한 계기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가족이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차피 비엔나에 살고 있어도 비엔나에 한 1년에 2달 정도밖에 못 살았습니다. 프리랜서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느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저는 저 혼자만 나가면 되니까 이제 나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게 돼서 주저앉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제 이세용 이사장님께서 그러지 말고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후학을 양성하는데 좀 보탬이 되라.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뭐 제일 힘든 때 아닙니까? 특히 음악가들이 가장 힘들 때 불러주셨어요. 근데 가장 힘들 때 불러주신 분이 또 가장 감사하기도 한 법입니다. 가장 감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도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섬겼던 교회, 다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서 또 한국에서 새로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새로운 직장에서 또 새로운 교수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또 재미난 또 다른 즐거움과 행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 뭐 찬양하고 있는 거 빼고 밑에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제 연주회 때마다 그렇게 많이 와주세요. 저희 학교에는 이제 다 20대 젊은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제 제자 중엔 저희 아버지 동갑이신 45년생 제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악인으로서의 꿈을 꾸셨던 모든 분들이 다 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열렬한 제 팬이 되셔서 제가 뭐만 한다 그러면 그냥 전국 팔도에서 나타나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사진 한번 찍겠다고 줄을 서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My Music, My Life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독창의 제목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게 제가 얼마 살지도 않았고 앞으로의 저의 라이프, 저의 인생도 새로운 인생도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크리스천 선배님들 또 동료 여러분, 후배님들보다 제가 더 신앙이 깊거나 제가 더 올바르게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기대합니다. 제 목표도 알았고 저의 주관자가 누군지도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또 어떤 면에는 또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 힘듦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찬양으로 또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주를
내일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덧나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아무래도 서양의 음악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유럽보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러 한국인이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 무대에서 두각을 보이는데요. 뭐 교수님을 비롯해서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너무 엘리트 중심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후학을 양성하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한국의 클래식 음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앞에 질문이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한국도 음악을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좋은 음악가와 좋은 음악가들도 방문도 많고 한국에 이미 좋은 음악회장과 좋은 연주자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연주들보다 찾아주시는 관객이 더 적을 뿐이죠. 이제 조금만 더 주위를 살펴보시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렇게 너무 고급이다, 너무 나는 잘 모른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평냉 매니아입니다. 평냉 매니아인데 제가 인터뷰 중에 이런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평양냉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평냉,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이제 익스트림 평냉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냉 좋아하시는 분 이따 끝나고 진짜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주세요. 저는 그 가족의 족보까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냉면을 먹고 너무 닝닝해서 못 먹겠다, 너무 슴슴하다 이래서 사실 못 먹는데, 그런 사람들 제가 후배들 몇 명을 멱살 잡고 진짜 맥날 냉면집에 데리고 가서 5번만 먹이면 그들이 알아서 평냉 매니아가 됩니다. 클래식 음악이 그래요. 클래식 음악이 사실은 아까 여기 이 강연도 대중음악의 길, 또 클래식 음악의 길, 그리고 뭐 시리즈로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 클래식이 몇백 년 전에 클래식이 대중음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중성이 없는 음악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몇백 년 동안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 제가 노포 식당을 좋아하거든요. 그 100년 가까이 되는, 아니면 100년이 넘은 식당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없으면 이 세상이 가만 냅두지 않고 도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이 몇백 년 동안 살아있다는 거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엘리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자랐습니다. 엘리트 코스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과 같은 경우는 서양 클래식 음악을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 교육이 아닌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가 목표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했지만 노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악을 공연하는 이유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더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클래식 음악이 더 대중화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앞장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곧 대중화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려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불안정성에 빠질 수 있는 예술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신앙에 있어 더 도움이 되었던 부분, 그리고 오히려 신앙을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2002년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서러웠어요. 그러니까 학생 비자를 받아서 이제 외국에서 체류를 했었던 시절인데, 그때 제가 베를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에 외국인이 아마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는 도시일 겁니다. 근데 거기 가면 비자청에 가면은 창구가 그 당시엔 2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EU 컨트리, 아메리카, 캐네디안, 재패니즈, 그리고 아주 그냥 선진국 몇 개만 딱 받는 창구가 있었고, other country, 사우스 코리아도 unfortunately other country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 other country, 아프리카, 온 중앙아시아, 전 세계 모든 애들이 거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국 사람도, 저도 학생인데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밤 새벽 2시부터 줄 서서 건물 밖에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비 오는데 그 비를 다 맞고 아침 8시까지 줄 서서 기다려서 번호표를 뽑기 위해서 기다린 겁니다. 번호표를 뽑아서
그 하루 종일 걸려서 하여튼 비자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당연히 어더 컨트리에서 이 선진국 쪽에 와 있어서 너무나 지금은 뭐 비자고 뭐 여권이고 다 프리패스죠. 지금은 대한민국의 여권이 그만큼 세졌고 위상이 세졌는데, 물론 저 전엔 더 하셨겠지만 제가 극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독일 극장에서 근무하는 솔리시트가 한 손가락에 꼽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가 그 극장 안에 그 룰도 잘 모르고 법도 모르니까 참 서러운 게 많았어요. 남몰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차별을 많이 당하니까. 근데 그런 차별과 뭐 이런 거 이겨내면서 사실은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서름 속에서 살았는데, 특히 음악가는 무대 위에 올라가는 순간 이런 서름 속에서도 내가 이겨내는 건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데, 무대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뭐 아프면 뭐 자기 목숨이라도 바꿔서 살리려는 그런 모성애가 있을지라도, 아니면 부성애가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나를 목숨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무대라는 데는 혼자 해결해야 되는 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외롭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성직자, 그리고 뭐 음악가, 뭐 이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음악가가 정말로 외로운 게 무대에 올라가서 공포를 이겨내는 게, 저도 맨날 가장 많이 꾸는 그 악몽이 무대에 올라가서 지휘자가 음악을 시작하고 오케스트라가 나오는데 내가 모르는 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난 모르는 곡이야. 난 무대에 벌거벗고 나왔는데, 이게 악몽 중에 악몽이거든요. 이제 이런 게 있을 정도로 무대라는 게 사실 무서운 공간인데,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뭔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왜 이제 한국에 살면서 뭔가 풍요롭게 살게 되면서 사실은 또 신앙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디아스포라로 외국에서 크게 힘들게 치열하게 살면 사실은 신앙에 더 기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치열하고 어려울수록 사실은 이제 매달릴 때는 결론으로 하나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응답과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테너 정호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달 11월 23일에는 뷰티풀 마인드 오케스트라의 이원숙 지휘자님께서 구원의 손을 펴신 하나님 들리니 그 소리가 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3년 하반기 양화진 목요 강좌 두 번째 시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테너 정호윤 교수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꼭 다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